오늘은 대단원 3단원 지역세계의 교류와 변화에서 중단원 3단원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 질서의 변화, 그 중에서도 인도 무굴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8쪽부터 121쪽을 펴면 됩니다. 먼저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무굴 제국은 오늘날의 인도에 있었던 제국을 말하는데요. 무굴 제국은 16세기 초에 티무르의 후손을 자처한 바부르가 북인도를 정복한 이후 델리를 중심으로 건립한 국가입니다. 바부르의 손자 아크바르 황제는 북인도 전체와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는데요. 이런 아크바르 황제는 관용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무굴 제국의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크바르 황제는 비이슬람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고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인도세를 폐지하면서 이슬람교가 아니어도 무굴 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무굴 제국을 한층 더 발전시킨 황제는 아우랑제부 황제였는데요. 아우랑제부 황제는 인도 남부지방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무굴 제국 영토를 최대로 넓히는 전성기에 버금가는 그 황제였지만 비이슬람교도에게 인도세를 다시 부과하고 비이슬람교도의 사원을 파괴하면서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슬람교가 아닌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를 탄압했고요. 이러한 무굴 제국은 뛰어난 면직물 산업을 바탕으로 인도양의 무역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유럽 상인과 교류하는 특징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무굴 제국의 영토 모습인데요. 초록색 일대가 아크바르 황제, 관용 정책을 실시했던 아크바르 황제 때의 영토고 이렇게 보라색과 함께 라인으로 파란색 라인으로 가 있는 오늘날 인도 영토와 굉장히 유사한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한 황제가 바로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하지만 아우랑제부 황제는 이런 비이슬람 교도들을 탄압하는 이슬람 제일주의로 인해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영향을 주었고 이 이후 무굴 제국은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무굴 제국은 오늘날의 인도 문화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힌두 이슬람 문화를 융합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국인데요. 힌두 이슬람 문화라는 건 무굴 제국 시기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며 성립된 독특한 문화를 말합니다. 이런 힌두 이슬람 문화는 종교, 언어, 건축 등 다양한 요소에서 나타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도의 타지마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힌두 이슬람 문화의 융합 사례를 보여주는 종교에는 시크교가 있는데요. 시크교는 비록 아우랑제부 황제 때 탄압을 다 받긴 했지만 이런 시크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융합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힌두어와 페르시아어를 융합한 우르두어가 만들어졌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타지마할로 대표되는 힌두 양식과 이슬람 양식의 융합된 모습이 건축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무굴 제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면직물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섬세하고 얇은 옷감인 모슬린은 유럽의 사치품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 앙뚜아네트가 모슬린을 입은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면직물 산업이 발달했던 무굴 제국은 유럽 상인들이 이런 모슬린 제품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무굴 제국에 납부했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에어파노를 통해서 힌두 이슬람 문화, 즉 무굴 제국에서 발전했던 힌두 이슬람 문화의 대표적인 건축 사례인 타지마할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파노를 통해서 이렇게 타지마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지마할은 인도에 정말 여행을 가면 대표적으로 들러야 할 관광 명소 중 하나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대한 돔이 구성되어 있고요.
힌두 이슬람 문화의 걸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풍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강이 흐르는 옆에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타지마할은 가보지 못했는데요. 인도 여행이 힘들다가도 타지마할을 보면 그 힘듦이 싹 가신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어파노를 통해서 다양한 유적이나 유물 등을 한번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교류의 흔적을 배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오늘날의 태국, 베트남 이런 지역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동남아시아는 지리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일찍부터 발전했습니다. 또한 향신료가 주로 생산되어서 향신료에 관심이 많았던 이슬람 상인이나 유럽 상인이 이곳에서 무역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향신료에는 후추, 정향, 계피 등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호이안은 16세기부터 17세기 무렵 중국, 일본, 포르투갈, 네덜란드 상인이 무역하였고요. 물라카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이슬람 국가를 건설한 곳으로 16세기 이후 포르투갈에 점령됩니다. 말루쿠 제도는 향신료의 제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최대의 후추 산지로 유명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와섬은 13세기 무렵 마자파힛 왕조가 등장해서 강력한 함대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차지해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였습니다. 또한 이슬람 상인이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이곳은 이슬람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